여기 부자가 된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사색할 줄 알며, 나는 기다릴 줄 알며, 나는 단식할 줄 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무려 100년이 지난 고전입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미쳤다는 말이 연거푸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전하고 싶었죠. 인간은 자신의 재능을 알면 그걸 활용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으며 종국의 세상은 일원성이다. 자신의 재능만 안다면 정말 부자가 된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그 진리를 오늘 인물을 통해 오늘 소개드릴 책인 시다르타를 통해 부자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일원성이란 대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저의 생각까지 담아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크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란 시다르타. 여기서 말하는 시다르타는 부처가 아닙니다. 단지 주인공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는 사제의 아들로 당연히 명문 높은 가문의 사제가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엔 항상 깨달음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고된 수행의 길을 떠나고자 하죠. 고된 수행의 길에서 마침내 자아를 완전히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가시덩굴에 들어가 상처를 입고 그 상처에 또 상처를 입어 곪게 되어도 요동조차 하지 않는 그런 고된 수행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도 그는 아직 완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그에 대한 갈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아를 버릴 수 있는 건 이렇게 고된 수행을 해도 한순간뿐이야. 이건 술에 취한 사람도 할 수 있어. 굳이 수행을 하지 않아도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자아란 자신의 경험적인 나라고 할 수 있죠. 인도인들은 고대부터 베다 경전을 통해 내면에 자아와 본래의 나가 있음을 교육받고 있었던 겁니다. 본래의 나는 경험하는 자아를 그저 지켜보는 나인 거죠. 따라서 자아를 버리면 본래의 나만이 남게 되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배워왔던 거죠. 하지만 주인공은 자아를 버릴 수 있게 됐음에도 경지에 올랐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진 겁니다. 그것은 한 가지 원인, 딱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나를 너무 두려워하였으며 나는 나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시다르타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고통에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모든 의의와 본질은 사물들의 배후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들 속에 삼라만상 속에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책에선 이런 문구가 나오죠. 문득 자신이 실제로 잠에서 깨어난 자이며 새로 태어난 자라면 생활을 새롭게 완전히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의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자 기존과는 다른 선택과 행동을 하기 시작함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배움을, 깨달음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 그것만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내면과 더 가까이 친숙하게 다가가기 시작했죠. 그의 발걸음은 도시로 향했습니다. 도시에 이르는 강가에서 그를 유혹하는 젊은 여자를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헤르만 헤세가 이 부분을 굳이 넣은 이유를 잘 알 것 같습니다. 후에 시다르타는 내면의 소리로 이 유혹을 뿌리치고 도시로 들어오는데 마침 거기서 운명의 상대를 만납니다. 만약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삶도 이와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뭔가 알게 되고 깨달음이 온 것 같을 때 그때 이상하게 시험이 생깁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더 운명적으로 보여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그때 거기에 넘어갔으면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할 거야. 라는 경험 말이죠. 저자는 이 간단한 논리를 알고 있었고 독자로 하여금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게 유혹을 뿌리친 시다르타는
도시의 입구에서 운명적인 여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말라. 인도 신화에는 사랑의 신 카마가 있습니다. 저자는 아마도 사랑의 신을 빗대어 카말라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요? 시다르타는 한눈에 카말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오로지 한 생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녀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때부터 시다르타는 오로지 한 생각에만 집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소설이 매우 재미있어지면서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너무 늦게 나왔나요? 하지만 지금부터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말끔하게 자신을 바꾼 그는 카말라가 있는 정원 입구 하인에게 카말라를 만나길 청합니다. 하인은 살짝은 못마땅했지만 카말라가 들여보내주죠. 카말라는 시다르타에게 말합니다. 나한테 귀한 손님 대접을 받으려면 멋진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고 예쁜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안 되고 지갑에는 돈을 두둑히 넣고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카말라에게 줄 선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숲에서 온 사문이여, 이제 아시겠어요? 시다르타는 대꾸하죠. 사랑하는 카말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그 세 가지를 가장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오.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가 도시에 들어오기 전 유혹을 뿌리친 것이 시험 통과이고 운명적 상대를 만나게 되었고 오로지 한 생각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켜 만나는 데까지 성공했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어디 가면 그런 걸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카말라는 답합니다. 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하죠. 당신이 배운 일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대가로 돈과 신발과 옷을 얻도록 해야죠.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자 되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나는 사색할 줄 아오. 나는 기다릴 줄을 아오. 나는 단식할 줄을 아오. 이게 부자 되는 비법입니다. 조금 더 듣다 보시면 이 세 가지의 능력으로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나오게 되죠. 카말라는 말도 안 되는 능력 세 가지를 듣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밖에 할 줄 아는 일은 없어요? 나는 시를 지을 줄도 아오. 내가 시를 한 수 지을 터이니 그 대가로 나에게 입맞춤을 한번 해주겠소. 대단한 당당함입니다. 미인을 얻으려면 역시 용기가 필요한가 봅니다. 시를 곧잘 잘 읊은 시다르타에게 카말라는 살짝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당당함과 용기가 역시 통했을까요? 그리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냐고 물어보죠. 안다고 하니 카마스와미라는 상인에게 가보라고 소개시켜줍니다. 바로 여기가 제가 본 포인트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소설의 주인공이니까? 저는 헤르만 헤세가 바로 이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면 당당해질 수 있고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거기다 도움의 손길이 알아서 생긴다는 동시성까지 말이죠. 시다르타는 카말라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당당히 보여주었고 자신의 생각이 먹힐 것을 당연하게 알고 행동했으며 초연하게 그녀의 약간은 상처 주는 말들을 받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상태가 될 수 있죠. 제 강의가 이런 걸 다룹니다. 나도 좀 많이 벌고 싶다. 내 인생 좀 제발 바꾸고 싶다.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 강의를 듣게 되시면 그렇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시다르타처럼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상태를 만들려면 매일 누군가가 일깨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매일 아침 7시에 동기부여 문자를 받아보세요. 하루 100원씩 100일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강의와 데일리 모티브 신청은 더보기를 활용해 주세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카와스마미에게 간 시다르타는 그에게서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사문이었을 때에는 만사가 어렵고 힘겨워 희망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만사가 쉽구나. 사색이 특기인 시다르타는 생각을 통해 이 세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대목은 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저자가 더 강조하죠. 카말라는 시다르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 앞에 문이 하나씩 열리는군요. 어떻게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리죠? 시다르타는 말합니다. 나는 사색할 줄도 기다릴 줄도 단식할 줄도 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런 능력이 많은 일에 쓸모 있다는 사실을 카말라 그때도 알게 될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사랑을 배워보자는 것이 나의 계획이었어. 그 계획을 마음속에 품은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그 계획을 이루어내리라는 것과 그대가 나를 도와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하나의 목표, 하나의 계획을 세우면 바로 그렇게 되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색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단식할 줄 안다면 마술을 부릴 수 있으며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 즉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데 난 생각 마스터라는 거죠. 그래서 만사가 쉽게 보였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게 진짜 끌어당김이다. 이게 진리다 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한편 상인인 카마스와미는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굉장히 당당하며 뭔가 에너지가 있음을 느낍니다. 빈털터리가 도대체 무엇을 주겠다는 거요?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죠. 저는 사색할 줄 압니다. 저는 기다릴 줄 압니다. 저는 단식할 줄 압니다. 아니, 그게 무슨 쓸모가 있죠? 나는 기다릴 줄 알고 단식할 줄 알기 때문에 당장 배가 고파서 급하게 일거리를 찾지 않고 당신에게 온 겁니다. 초조해하지 않고 공공해하지도 않았으며 설령 굶주림에 오래 시달릴지라도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마스와미 밑에서 상인의 일을 배우게 되었고 그는 카말라가 말한 대로 비싼 옷과 예쁜 신발 그리고 두둑한 지갑, 카말라에게 줄 선물까지 들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목표는 카말라에게서 사랑을 배우는 것, 상인의 지식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돈을 쫓은 게 아니라 돈을 수단으로 본 거죠. 이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겐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은 부산물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때 돈은 부산물처럼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목표를 돈보단 재능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것에 두면 어떠실까요? 상인인 카마스와미는 시다르타를 이렇게 평가하죠. 아무튼 그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성공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지니는 비밀을 지니고 있어. 사업을 단지 장난하듯이 하는 것처럼 보이네. 그는 한 번도 사업에 몰두한 적이 없으며 한 번도 그는 실패를 두려워해 본 적이 없으며 한 번도 손해보는 것을 걱정한 적이 없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죠. 시다르타는 이익이 생기면 덤덤하게 받아들였고 손해가 생기면 웃으면서 그래 이번에는 일이 잘못 풀렸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자인 헤르멘헤세는 이 두 인물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꼼꼼하고 세심하지만 상인 특유의 성질인 손해보았을 때 기다릴 줄 모르는 것과 기다릴 줄 알고 사색할 줄 아는 시다르타를 두고 말이죠. 결국 시다르타는 남들이 이룰 수 없다는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막대한 부를 가졌고 카말라의 사랑도 얻었지만 깨달음의 허전함이 다시 그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는 능력은 이렇죠. 나는 사색할 줄 알고 나는 기다릴 줄 알고 나는 단식할 줄 안다. 이 세 가지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부자가 된 인물. 하지만 그에겐 힘든 운명이 남아 있었죠. 운명은 그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까요? 상인으로 일을 할 때 그는 상인인 카마스와미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떼일까 걱정하고 상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심부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까 정정긍긍하는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하죠. 정작 자신은 실패해도 그만, 성공하면 그렇구나라는 마인드로 마치 장난하듯 사업을 대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출장을 갔는데 거래처에서 약속을 잊어먹고는 상품을 모두 다른 곳에 팔아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타르타는 출장 간 곳에서 향응을 베풀고 아이들에게 동전을 나눠주고 결혼식에도 참석하는 등 오히려 그곳에서 즐기다가 옵니다. 그걸 알게 된 카마스와미는 시타르타에게 돈과 시간을 낭비했다며 화를 내죠. 즐기기 위해 출장을 떠난 겁니까? 시타르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이요. 카마스와미, 당신 같았으면 구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안 즉시 잔뜩 화가 치밀어서 황급히 되돌아와 버렸을 겁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시간과 돈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자초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나날을 보냈으며 배움을 얻었으며 기쁨을 누렸으며 분노나 성급함 때문에 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추후에 그곳에 방문하게 되면 그곳의 친절한 사람들이 저를 다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맞아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 당시에 성급하고 불쾌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데 대한 보답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생각하면 말하시오. 언제든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서로 간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합시다. 카말라에게 당당히 요구했던 것처럼 시타르타는 카마스와미 밑에서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카마스와미와 시타르타를 대조하면서 이런 교훈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손해는 이름이 아니라 배움이 될 수 있으며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손해는 이득이 가려져 있을 뿐이다.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손해는 진짜 손해로 혹은 이득이 될 수 있다. 제 강의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상태 세팅 강의가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참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책의 뒷부분에 강을 비유하면서 뒤통수를 때리는 글이 있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인공인 시타르타도 바로 그 궁극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의 최대 안식처는 카말라의 품 안이었지만 이마저도 이제 아니게 됩니다. 카말라의 시타르타에 대한 사랑이 커지자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카말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는 사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 입장에서 보고 있던 겁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선 소유란 의식이 없는데 카말라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타르타를 소유하려 하죠. 그래서 슬슬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된 시타르타는 점점 자신이 어린애 보듯 보던 카마스와미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손해에 대한 해석을 길게 보지 않고 짧게 보는 사람으로 돼버리고 말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관찰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중요성을 부여할 줄 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부러웠던 거죠. 사문으로 살던 시타르타는 자아를 배제하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삶을 살아왔기에 삶 자체에 흠뻑 취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사가 쉽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삶의 중요성을 부여한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들이 부러워진 겁니다. 점점 그는 그런 사람이 되어갔고 노름도 하기 시작했죠. 카말라는 점점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소유하려 하고 자신도 삶의 중요성을 부여하려다가 자신의 길을 잃고만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중요성을 너무 부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본래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돈은 중요하지만 돈이 존재의 의미가 돼버리면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죠. 자신과 맞지 않는 일을 하거나 자신을 소모시키는 직업이거나 돈 때문에 행복을 미루는 삶, 이런 걸 선택하게 됩니다. 중요성을 과하게 부여하게 된 거죠. 시타르타의 관찰자 시점은 삶의 중요성이 너무 없었고 이번엔 중요성을 너무 과하게 넣었더니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적당히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번 외줄타기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아가 있고 이 세상에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걸까요? 하지만 헤르만 헤세는 책의 뒷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내용은 좀 길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시다르타는 모든 걸 가졌지만 자신의 마음에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카말라도 더 이상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다시 떠나기로 합니다. 자신이 사문이었던 시절로. 모든 걸 버리고 떠나게 되죠. 그 사이 카말라를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리고 카말라는 임신을 하게 되죠. 시다르타는 도시로 올 때 자신의 깨달음을 얻고 바로 시험이 있었던 그 강가에 다시 도착합니다. 그 시험이란 여자의 유혹이었죠. 그는 그 강의 뱃사공 바주데바와 만나게 됩니다. 오갈 곳이 없던 그는 바주데바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경청하는 자세에 존경을 하게 되었고 그의 집에 머물며 뱃사공 일을 배우게 됩니다. 시다르타는 어느 날 바주데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헤르만 헤세가 말해주는 힌트가 되죠. 당신도 그 비밀, 그러니까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비밀을 강물로부터 배웠습니까? 그래요, 시다르타.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강물은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강에는 현재만이 있을 뿐 과거라는 그림자도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 바로 이런 것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시다르타의 전생들도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었으며 시다르타의 죽음이나 범처네로의 회기도 결코 미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현존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본질과 현재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다르타가 말한 건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지금이라는 한 지점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시간마저도 이론성으로 보죠. 그래서 강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의 흐름 위에 놓인 것처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편 노잉이란 책에서는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취업이 잘 되지 않던 여자가 취업에 관한 만화를 그려서 일약 스타가 되었다. 이러면 시간 순서가 잘 맞죠? 그런데 노잉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스타가 되기 위해 만화를 그렸다. 만화의 소재를 얻기 위해 취업이 잘 되지 않았다. 즉 미래에 내가 이미 존재하며 그 미래가 현재의 선택과 사건을 이끌어 온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 노잉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시다르타로 돌아와서 헤르만 헤세는 시다르타를 통해 시간마저 이론성으로 볼 수 있음을 독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다르타의 강처럼 우리의 미래는 이미 강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구독자님은 어떤 미래가 구독자님의 현재를 끌어오길 바라시나요?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면 지금의 문제나 실패는 그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 경유주일 수 있습니다. 취업 만화를 그려 일학스타가 된 실제 사례처럼요. 시다르타는 이 진리를 부자가 될 때 활용하고서도 본인이 활용할 줄 몰랐다가 뱃사공 일을 시작하면서 다시 알게 된 거죠. 시다르타는 그렇게 뱃사공 일을 하며 점점 진리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를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카말라는 부처라 불리는 사람이 위독하다는 말에 먼 발치에서라도 그 사람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아이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책의 시대가 부처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다르타가 뱃사공으로 일하는 강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순간 뱀에 물리게 되고 시다르타에게 구출되지만 독이 이미 퍼져 죽게 됩니다. 시다르타는 아이를 보자마자 자신의 아이라는 걸 알았고 카말라가 죽기 전 확인해줬죠. 시다르타는 세속적인 삶은 모두 겪었고 진리를 알았지만 자신의 아이와의 관계에서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아이는 뱃사공 아버지가 싫었고 도시에서 유복하게 살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다르타에게 모질게 대하죠. 시다르타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랑으로 감싼다며 아이를 훈육하지 않았죠. 사실 사랑 안에는 훈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다르타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결국 아이는 집을 나가 도시로 도망가 버리고 시다르타는 아이를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있는 아버지들을 배에 태워 보내며 부러워하게 되죠. 헤르만 헤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한 건 부자가 되는 것도 진리에 다다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천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진리를 따를 것인가? 천륜을 따를 것인가? 이 질문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을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한편 아이가 온 상황을 보면 이번에도 시다르타가 시간에 대한 깨달음이 왔을 때 아이가 옴에 따라 시험이 내려진 거죠. 깨달음을 얻고 도시로 갈 때 여자가 유혹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 시험은 언뜻 볼 때 결과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또다시 각성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삶, 시다르타 자신의 삶,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던 뱃사공 바주데바의 삶, 카말라의 삶, 카마스와미의 삶, 전부 이 강에 함께 있구나. 내가 그들이고 그들이 나이구나. 강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있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책의 말미에 자신의 옛 친구인 수행을 같이 했던 고빈다와 우연히 만나 말하는 대목에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부분이 일원성에 대해 잘 말해주는 장면이죠. 이 부분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세계는 불완전한 것도 아니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도중도 아니네. 이 세계는 매 순간 완성된 상태이며 온갖 죄업은 이미 그 자체 내에 자비를 지니고 있으며 작은 어린애들은 모두 자기 내면에 이미 백발의 노인을 지니고 있지. 도둑과 주사의 노름꾼의 내면에 부처가 깃들어 있고 바라문의 내면에 도둑이 도사리고 있네. 깊은 명상에 잠긴 상태에서는 시간을 지향할 수가 있으며 과거에 존재하였던,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존재할 모든 생명을 동치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바라문이야. 따라서 나에게는 존재하고 있는 것은 선하게 보이며 나에게는 죽음이나 삶이 다 같게 보이며 죄악이나 신성함이 똑같으며 지혜로움이나 어리석음이 똑같이 보여. 세상 만사는 오로지 나의 동의, 오로지 나의 흔쾌한 응낙, 그리고 나의 신성한 양해만을 필요로 할 뿐이네. 이것은 나에게는 좋은 일이지. 나를 후원해 줄 뿐, 나에게는 결코 해를 입힐 수 없으니 말이야. 이 부분이 소설에서 말하는,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은 나를 후원해 줄 뿐, 나에게 결코 해를 입힐 수는 없으니 말이야. 만약 지금 손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개성과 성장을 위함이니 이 또한 이득입니다. 지금 이득을 얻었다면 그것은 남을 돕기 위한 발판이 되어 당신의 성장을 완성하니 그 역시 이득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잠재력을 채우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니 그 또한 분명한 이득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거대한 후원 시스템이 됩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는 이미 강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습니다.